혹시 인터넷이 갑자기 딱 끊겨서 와, 나 혼자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다.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서울 같은 도심에 계시면 거의 겪을 일이 없는 아주 낯선 경험일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인터넷 케이블이 닿지 않는 곳, 일종의 정보의 섬들이 존재하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그 섬들을 연결하겠다고 나타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인공위성 인터넷이라는 건 뭐 대충 알겠는데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땅에 케이블을 까는 기존 방식이랑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요, 인터넷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점이에요. 하늘에요. 네, 땅 속에 광 케이블을 심는 대신에요, 저궤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낮은 상공에 수천 개의 작은 위성들을 아주 촘촘하게 띄워놓는 방식이죠. 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7천 개에서 8천 개 정도 되는 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돌면서 인터넷 신호를 지상으로 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구축한 거미줄 같은 거예요. 하늘에 또 있는 거대한 와이파이 공유기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데 한국은 KT, SKT, LGU+가 워낙 촘촘하게 인프라를 깔아놔서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잖아요. 이런 시장에 굳이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이 통신 3사랑 정면으로 경쟁하겠다 이런 건가요? 아,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에요. 스타링크의 한국 시장 포지션은 경쟁자라기보다는 틈새를 메우는 보완제에 가깝습니다. 보안제요? 네, 통신 3사의 인프라가 들어가지 않는 혹은 경제성이 없어서 투자를 좀 꺼리는 곳들이 있잖아요. 산간 오지, 외딴 섬, 그리고 망망대해 같은 곳. 거기가 바로 스타링크의 주 무대죠. 아, 그러니까 통신 3사가 가지 않는 길을 가겠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비상 백업망으로서의 가치입니다. 몇 년 전에 통신사 대규모 장애 사태 한번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아, 네, 기억나죠. 정말 큰일이었죠. 혹은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재난으로 지상 기지국이 전부 파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하늘에 떠 있는 스타링크는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줄 유일한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독립적인 제4의 통신 인프라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포지션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쓸 수 있나?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자료에 있는 공식 커버리지 맵을 보니까 대한민국 영토 전체가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도 울릉도에서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론과 현실 사이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위성 인터넷의 숙명과도 같은 건데요. 안테나가 위성 신호를 직접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혹시 뭐 아주 비싼 장비 같은 건가요?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간이에요. 공간이요? 네, 안테나가 하늘을 방해 없이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무조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옥상이나 넓은 마당이 최적이고요. 아파트라면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는 고층의 탁 트인 베란다 정도는 되어야 제 성능이 나옵니다. 아, 그럼 바로 답이 나오네요. 아파트 저층이나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골목 같은 곳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얘기군요. 주변 건물에 하늘이 다 가려져 있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곳에서는 위성 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신하기가 어려워서 속도가 뚝뚝 끊기거나 최악의 경우 설치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 커버리지라는 말이 대한민국 모든 집에서 사용 가능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서 본 바로는 캠핑카나 RV에 스타링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던데 도심 캠핑장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나무가 많거나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주차 위치에 따라 신호가 완전히 끊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이동형으로 쓸 때 그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캠핑 마니아들이 쓰는 앱 중에는 주변 지형을 스캔해서 스타링크 신호가 잘 잡힐 만한 위치를 찾아주는 앱도 있어요. 나무나 건물 같은 장애물을 피해서 최적의 각도를 찾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 조건이 꽤 까다롭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조건을 다 만족시켰을 때 실제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넷플릭스 4K 영상을 보거나 줌으로 중요한 화상회의를 끊김없이 할 수 있는 수준은 될까요? 네, 그 정도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자료를 보면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한 100에서 150 mbps. 100에서 150이요? 네, 그리고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 하죠. 그게 30에서 60 밀리초 수준으로 나와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는 고화질 스트리밍,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잠시만요. 100mbps요? 솔직히 인터넷 광고 한국에서는 좀 아쉬운 숫자 아닌가요? 지금 대부분 가정에서 500mbps나 1GBps, 그러니까 1000mbps짜리 광랜을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속도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스타링크의 가치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지금 청취자께서 월 한 3, 4만 원의 1기가 광랜을 쓰고 계신다면 스타링크는 속도도 느리고 반응 속도도 굼뜬 전혀 매력 없는 서비스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관점을 한번 바꿔서요. 유선 인터넷 자체가 아예 안 들어오는 강원도 산골의 고랭지 배추밭이나 통영 앞바다의 가두리 양식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서는 아예 선택지가 없었죠. 맞아요. 그곳에서는 LTE도 겨우 터지거나 아예 안 터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 분들에게 100mbps의 속도는 느린 인터넷이 아니라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최초의 고속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혁신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죠. 와, 누구에게는 부족한 서비스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관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서비스라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다만 위성 신호를 쓰는 거니까 날씨가 아주 안 좋거나 하면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겠어요. 네, 폭우나 폭설이 내릴 때는 신호 간섭 때문에 속도가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망 특성상 시간대나 하늘에 떠 있는 위성의 위치에 따라 속도가 조금씩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해요. 그래서 1밀리초의 지연 시간도 치명적인 e스포츠 프로게이머나 초단타 금융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산골이나 바다에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해결책이라는 건데 이런 혁신에는 보통 엄청난 가격표가 붙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혁신을 경험하려면 지갑을 얼마나 열어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로 저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격 정책 자체가 스타링크가 어떤 고객을 목표로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정용 기본 무제한 요금제가 월 87,000원이네요. 와, 꽤 비싼데요. 속도 제한이 일부 있는 저가 플랜도 월 64,000원 수준이고요. 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초기 비용. 잠시만요. 55만 원이요? 월 요금도 비싼데 안테나와 라우터가 포함된 장기값만 55만 원을 처음에 내야 한다고요? 이건 정말 한번 써볼까 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준이 전혀 아니네요. 웬만한 각오 없이는 지갑 열기 어렵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월 3, 4만 원에 1기가 광랜을 쓰는 한국의 도시 환경에서 월 87,000원에 초기 비용 55만 원이라는 가격은 사실상 경쟁을 포기한 수준이에요. 스타링크가 스스로 우리는 일반 도시 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분들만 오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가격표 자체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럼 기업용이나 해상용 같은 특수목적 요금제는 더 비싸겠네요. 네, 훨씬 비싸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B2B, 즉 기업용 요금제는 월 9만 원에 50기가 데이터로 시작해서 더 높은 속도와 안정성을 보장해주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해상 항공용 플랜인데요. 실제로 한 원양어선 선장이 남긴 후기를 보면 예전에는 텍스트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몇 분씩 걸렸는데 이제는 태평양 한가운데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성을 넘어서 선원들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일종의 정서적 복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봤던 한 여행 유튜버가 생각나네요. 배를 타고 무인도로 들어가서 며칠씩 생존하는 컨텐츠였는데 실시간 라이브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위성전화로 겨우 생사만 알렸을 텐데 이제는 고화질 라이브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바로 스타링크의 힘이겠군요. 맞습니다. 창작과 업무의 공간적 제약을 허물어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 캠핑이나 차박 때 쓸 수 있는 이동형 로밍 요금제도 있는데
이건 국가별로 가격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비싼 가격, 까다로운 설치 조건, 그리고 특정 환경에서만 발휘되는 압도적인 성능. 이걸 종합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선명해지네요. 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타링크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마지막 인프라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통신 3사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곳들이거든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마지막 인프라라. 와닿는 표현이네요. 그럼 저희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본 스타링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인프라 소외 지역이겠죠. 강원도 산골마을, 전남, 경남의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곳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사실상의 필수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연 속의 크리에이터와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유튜버처럼 깊은 산속이나 외딴 해변에서 콘텐츠를 만들거나 멋진 풍경 속에서 원격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이는 산업 현장이에요. 바다 위를 항해하는 어선이나 상선, 통신이 잘 터지지 않는 원격지의 건설 현장이나 풍력발전소 같은 곳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용도인데요. 바로 필수 공공백업망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지진, 홍수 혹은 대규모 정전으로 지상의 통신망이 전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늘에 떠 있는 스타링크는 소방, 경찰, 군의 유일한 비상통신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링크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하나가 추가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정 직업군과 라이프 스타일에는 혁신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오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난 대비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스타링크의 가치와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살펴봤는데 당연히 장밋빛 미래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단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혁신 기술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우선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현실적인 단점들부터 다시 짚어보죠. 첫째, 도시에서는 너무 비싼 가격. 둘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환경에서의 설치 제약. 그리고 셋째, 위성망 고유의 속도 변동성. 이 세 가지가 일반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허들이겠네요. 네, 그건 서비스 자체의 기술적, 경제적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차원의 일종의 사회적 논란들도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논쟁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기술 외적인 문제들이군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빛 공해 문제입니다. 저도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앞으로는 별 대신 줄지어 지나가는 스타링크 위성 행렬을 더 자주 보게 될지도 몰라요. 수만 개의 위성이 반사하는 빛 때문에 지상에서의 천문 관측을 심각하게 방해한다는 천문학계의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별을 봐야 하는데 그 자리를 위성이 대신 차지하는 거군요. 저도 아마추어 천문 동호회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주 쓰레기 문제입니다. 위성도 수명이 있는데 수명이 다한 위성들이 우주 공간을 떠도는 파편, 즉 스페이스 데브리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죠. 위성 수가 지금의 몇 배인 수만 개까지 늘어나면 이 쓰레기들이 다른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하늘길에 쓰레기로 꽉 막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바로 각국의 규제 이슈입니다. 스타링크는 국경 없이 전 세계를 커버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주파수 할당 문제나 군사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들을 피해갈 수 없어요. 특히 한국처럼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는 군 통신망과의 혼선 가능성이나 적에게 악용될 경우의 정보 보안 문제 등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고 철저한 규제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상륙한 스타링크,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초고속 인터넷의 경쟁자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인터넷이 가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는 완전히 다른 트랙의 선수였네요. 네, 정확한 비료입니다. 같은 육상 선수처럼 보이지만 한 명은 100m 단거리 선수고 다른 한 명은 산악 마라톤 선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소소를 위한 고가의 옵션, 하지만 섬과 산간, 바다와 같은 오지,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인프라.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성장 방향도 일반 소비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해운, 항공, 건설, 에너지 같은 B2B 분야와 군, 소방 같은 공공 분야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반 소비자 시장, 예를 들어 캠핑을 즐기는 개인이나 디지털 노마드 같은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만 남게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술이 발전해서 안테나 같은 장비 가격이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요금 제도도 더 다양해진다면 충분히 사용가층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기존 통신 인프라가 워낙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스타링크가 주류 인터넷 서비스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스타링크가 지리적 정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깊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이 떠오르네요. 어떤 질문이죠? 이제 인터넷은 교육, 업무, 금융, 심지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스타링크 같은 기술은 단순히 외딴 곳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에서 배제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잘 들으셨나요? 스타링크의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곳이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